안녕하세요. 김지우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도 연말정산이고요. 연말정산 제가 저희 회사에서 보내드린 안내문 보셨을 건데, 그 안내문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나 잘 이해 안 되신 분들 위해서 좀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연말정산 근로자 안내문, 근로자 체크리스트, 주택자금 공제 신청서가 있는데, 연말정산 근로자 안내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프린트는 하지 말고 모두 다 PDF 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 제출 기간은 2월 6일까지니까 보시고, 연말정산 대상자는 이 자료를 저희가 이제 회사에 보내드리면 회사의 회계 담당자들이나 대표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받으시고 여러분들 이걸까지 읽으시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일에 저희가 아까 말했던 파일 3개 중에서 근로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먼저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본은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작성해 볼게요. 근로자 체크리스트는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이름, 주민번호, 근무 기간을 보시면 돼요. 내가 2025년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을 다 했다면 이렇게 만근을 했다면 보시고, 내가 7월 달에 중간 입사했다면 중간 입사한 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에 다닌 적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원천징수, 다 직장에 다른 회사를 다녔다 그러면 1월부터 만약 6월 달까지 이렇게 다녔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자 보관용으로 저희한테 첨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오케이가 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세대준지, 세대원인지, 여성일 경우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저희가 부녀자 공제 때문에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예라고 했고, 결혼을 해서 부녀자 공제에 저희가 50만원 공제를 받으려면 내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적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나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아니면 배우자 없이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적으시고, 이거는 이제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한 건데 거의 뭐 이제 작성하셔야 되면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결혼을 했다면, 당해년도 결혼했으면 또 결혼 혼인신고에 대한 세금의 감면이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돼요. 사실로는 안 돼요. 반드시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는 건 어렵지 않고, 이제 여기서 부양가족을 기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부양가족을 모두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네, 부양가족의 여기에 첫 번째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소득이 있냐 없냐, 장애인이냐 아니냐라고 작성했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단 본인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홍길동, 주민번호는 당연히 주민번호를 뭐 770325 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민번호를 넣으시고 끝자리까지 뭐 이렇게 11111 이렇게 넣으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나이는 45세나 봐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래요. 왜냐면 소득이 있는 거야. 이 소득 기준은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소득이 있으면 X, 소득이 있으니까 O, 장애인은 아니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18세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는 20세 이하가 되면서 소득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내가 70세셨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나 봐요. 소득이 없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나 혼자라고 한다면 혼자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나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형제, 자매나 자녀 같은 경우는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혹시나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 집을 내가 팔았다. 아버님은 소득이 없었는데 집을 한번 팔았으면 양도 차익이 있다면 그 해에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득의 여부와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렇게 신고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되면,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되겠죠. 하반기가 되면 잘못 신고된 업체들은 우리가 국세청에서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면 가장 오류가 많았던 건 이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다시 일로 넘어올게요. 그러면 이제 근로자 체크리스트 작성을 다 했고 등본 필요 없고, 체크리스트 작성되면
되면 본인 컴퓨터에 폴더 하나 만드는 거예요. 홍길동 폴더에 근로자 체크리스트를 거기다가 첨부해 놓으시고, 종전회사에 있다면 종전회사 근로소득 영천징수 영수증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전회사가 다녔다면 아까처럼 소득자 보관용을 첨부하셔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준비할 게 다 준비됐고,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2025년도 홈페이지는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간편인증서가 있거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요. 뭐 공인증서가 회사에 안 깔려 있다면 간편인증을 받으셔서 카카오톡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받으시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고 홍길동님, 그 다음에 너가 지금 예전에 자료 동의한 부양가족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적혀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부양가족이랑 동일하다면 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내가 부양가족 확인이 되고 상세 보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회하기 버튼을 쫙 눌러줘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썼는지 다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내가 1년 내내 이 회사를 다녔다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 내가 중도 입사자라면 중도 입사자 된 이 기간, 근로 기간만 체크해서 한 번에 조회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데려갈 거다. 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상세 보기를 한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료 제공한 부양가족들이 보여요. 이건 제 건데 이렇게 보이게 되면 상세 보기 클릭하고 화면 보시고 이 인원이 내가 생각했던 인원대로 그대로 된다면 보시면 되고, 야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 한 명을 더 넣어야 돼 라고 하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화면을 보고 본인 인증 신청하나 미성년자 신청, 이렇게 신청인데 1번, 2번을 많이 쓰게 되겠죠. 내 자식이면 미성년자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쓸 거면 본인 인증 신청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2를 클릭하고요. 미성년자면 2를 클릭하는데 인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핸드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핸드폰이 아버님 명의가 아니라면 2번, 3번 내에 있는 이 양식대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하고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조회자는 내 이름 쓰고 부모님 이름 쓰고 이렇게 2025년부터 신청하기 누르면 이제 조회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추가 부양가족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달까지 일을 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했다면 1월부터 4월달까지 체크하고 5, 6, 7, 8은 스킵하고 9, 10, 11, 12를 눌러서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제 이 폴더에 근로자 체크리스트가 있고 종전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영수증이 있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폴더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게 내려받기를 해서 PDF 파일로 내려받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거의 다 연말정산 자료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액 조회 중에서 이 주택자금 월세액과 주택마련 저축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온다면 우리는 주택 관련 금액이 있는 근로자가 돼요. 내가 주택에 어떤 이 네 가지가 주택이거든요. 첫 번째, 이 청약저축을 해놓던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있고 주택 임차 차입금, 이게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꽤 있어요. 주택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거는 이제 집을 1주택 가지고 우리가 뭐 주택을 본인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서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택자금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이 신청서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있어.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면 이제 근로자 이름, 핸드폰 번호, 이게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냐 무주택자냐 해당 요건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하나 볼게요. 나는 월세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월세를 하면서도 나는 청약저축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1번 이거를 체크하고 여기를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택마련 저축이다. 난 무주택인지 보는 거예요. 무주택입니다. 내가 세대주냐 세대원이냐,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돼요. 내가 자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난 세대주야. 그러면 나는 오케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야. 이런 것들이 나름 사실과 다름없고 이게 불이익이 돼도 본인한테 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소리는 이게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요건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가 또 있다고 한다면 밑에 월세 세액공제 말이에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입니다. 나 무주택이에요. 근데 나 1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다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거야. 내가 무주택인 거는 같은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해요. 어머님이 한 주택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무주택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본인이 세대주냐 세대원이냐, 난 세대주여야 되고 세대원도 상관없어요. 이 월세가 들어가 있는 게 내가 50평입니다.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이하여야 돼요. 월세 계약 시. 국민주택 규모라는 건 뭐지? 국민주택 규모는 25.7평, 수도권은 그 외 지방은 100제곱미터 30.3평 이하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월세를 보통 18평 이런 데서 쓰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기준시가 4억 이하인가 그렇게 확인되고 전입신고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사실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해줄 거예요. 이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필요 서류가 당연히 있겠죠. 등본이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가 들어가 있는지 안 되는지 이체내역서, 월세 계약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면 요거를 작성하는 거예요. 조건들이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대주냐 세대원이냐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의 전세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는 거는 내가 1주택자들이 집 저당 잡혀서 가는데 여기서 오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은 1주택자여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세대주나 세대원이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취득시 기준시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취득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취득시 기준시가를 여기서 조회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취득했었던 시점에. 그래서 그 취득시 기준시가가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취득시 때 기준시가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는데 여기에 취득시 기준시가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수 적고 평수도 마찬가지예요. 평수도 몇 평인지 한번 다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자 연락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오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작성을 하시고 또 나가주시면 돼요.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근로자 안내문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폴더는 근로자 체크리스트, 간소화 PDF,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 신청서 그 4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는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종전회사가 있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약서, 등본, 이체 내역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한 폴더에 집어넣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회계 담당자한테 우리가 저장을 해서 보내주면 그걸 취합해서 저희가 연말정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건 기부금, 교회 기부금 같은 경우는 조회가 안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청구하시고,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한 것들도 우리가 안경점에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시력 보정용 있으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외 유학비 있으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납입 영수증, 증빙 서류 구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랑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교육비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원비 같은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 애들의 학원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니까 그거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교복비,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증. 아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월세 계약서, 등본, 그 다음에 이체된 이체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무리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